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는 새로운 명태균 씨의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이것 말고도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 씨가 사모를 언급하는 녹취 파일도 입수했는데 잠시 뒤 모두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또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지난 2년간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고위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언론에 알렸던 국가 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련해서도 유족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3일 뒤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주무장관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참사 직후 대통령실은 국가 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의미를 좀 퇴색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무회의에서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작 정부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위직 중 그나마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건 금고 3년이 선고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1명뿐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2년 전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그 골목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오늘 시민들이 그곳을 많이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요. 지금 골목길 입구에 이렇게 희생자 159명의 이름이 적힌 게시판이 놓였습니다. 또 바로 옆 편의점에는요. 이렇게 국화꽃을 159송이, 그러니까 희생자 수와 같은 송이를 추모객들에게 또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는 꽃들과 함께 음식과 과일, 그리고 음료도 놓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일과를 마친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지금은 줄을 이어서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희생자의 아버지도 그 골목을 찾아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인 희생자인 박율리아나의 아버지도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매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 아파요. 작년에도 여기 왔다 오고 올해도 내년에도 꼭 거기 왔어. 또 참사 당일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추모객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아서 구해주지 못했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약간 저도 기억이 좀 잊혀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한 10월 초중순쯤 되면 그런 기억들이 살짝씩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 현장에서 그런 심각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으면 와서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오늘 국회 또 참사 현장 근처인 녹사평역에서 추모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추모제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곳곳에는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가 묶여 있었고요. 추모제가 열린 의원회관 옆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보라색 별도 설치됐습니다. 보라 목도리를 보면서 울컥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피해자로서 유가족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인 저녁 7시부터는 바로 근처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유가족들과 또 시민들이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낭독 문화제도 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이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마지막 희생자는 참사가 난 지 43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 골목에서 살아왔음에도 끝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괴로웠는지 임예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날 밤 16살 이재영 군은 이태원 골목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함께 간 친구 둘은 숨졌습니다. 현실과 악몽을 구분하기 힘든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어떻게 보면 좀 추궁하는 듯한 그런 면담 조사 시간이었고 혼자 1시간 가까이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순간을 되짚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재현이 아픔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하소연할 곳은 없었고 그날 그 참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왜 그런 곳에 놀러 갔느냐? 놀다가 사고 난 게 자랑이냐?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 조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면 내가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결국 재현이는 살아나온 지 43일 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159번째 마지막 희생자는 실은 생존자였습니다. 다른 생존자들 버티고 있지만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일이 매일 꿈에 나오지만 갑자기 그냥 하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거의 마지막에 구조가 됐는데 제대로 치료는 받지 못했고 혼자 속으로 삭혀야 합니다. 거기 갔다 온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꺼낸 게 좋겠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게 주홍 글씨처럼 남았습니다. 마치 생존자가 아닌 척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 숨어 있어야 합니다. 후유증 같은 게 남아 있는데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상처받게 하는 게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분명 빠져나왔지만 생존자들은 그 골목을 헤매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2년 전 오늘 지방 행사에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안 제사에 다녀왔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금까지 용산구청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직접 출장 가는 대신 보낸 41초짜리 축하 동영상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박 구청장은 자기 지역의 참사는 짐작조차 못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박희영입니다. 2022년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경남 의령군에 보낸 축전 영상입니다. 의령군 곳곳에 깃든 부자 기운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참사 초기에 박 구청장은 집 주변에 있는 퀴논길을 순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나자 출장을 다녀와 경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퀴논길 점검했다고 거짓 해명하신 이유 뭔가요? 그런데 41초짜리 영상만 보내고 축제에 가지 않았지만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영상 축전을 보내고 지자체장과 10분 면담한 뒤 집안 제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령에 왜 갔습니까?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박 구청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빗발치던 참사 당일 밤 8시가 넘어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난 밤 11시 2분 참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구청의 인파를 막거나 분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계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발표가 있기 약 일주일 전의 녹취입니다. 이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오늘 여사가 전화 왔는데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다며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통화 시점은 국민의힘 공천 발표 8일 전후로 명 씨는 특히 보안을 당부합니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난리 뒤집힌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이후 실제로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창원 의창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강 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이후 올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녹취도 저희가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어려워지자 명태균 씨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다. 구구절절하게 문자로 보냈다. 여사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달 앞둔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박무감사 꼴등했 때문에 당연히 위에 윤한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당시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기였는데 김 전 의원이 경쟁 세력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전 의원을 돕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다고 언급합니다.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래 해놨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명 씨는 김 여사가 도와줄 거라고도 합니다. 여사한테 내가 구구절절하게 텍스트로 더 문자로 보냈어. 그래도 여사가 도와줄 건데.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김 전 의원 공천뿐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 국면에서도 김 여사가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또 나온 겁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내는 등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정황이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지난 2월에는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란 얘기를 미리 김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후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바꿔 김해 갑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했지만 3월 2일 최종 컷오프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은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여론조사의 대가가 공천장이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명 씨가 저희 JTBC에 이런 해명을 해왔습니다. 응답자 수를 4배 가까이 부풀린 건 조사 비용 때문이다. 나 혼자 보는 조사라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사 결과가 왜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느냐는 질문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3%로 홍준표 후보보다 3.9%포인트 앞섭니다. 보고서엔 2,000명 넘게 응답했다고 썼는데 실제 응답자 수는 516명이었습니다. 샘플을 제가 보니까 516개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00개로 뻥튀기 하는 거니까 이거.
그러면서 516명 응답에선 0.6%포인트 앞섰던 윤 후보가 더 큰 격차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명 씨는 애초에 20, 30대 응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대 남성, 여성, 그다음에 30대 여성이 응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돌리는데 응답률을 맞추려면 계속 전화조사를 돌려야 하는데 비용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화하면 60대 사람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화비가 계속 들어가겠지. 마구잡이로 그래 하면 돈 감당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선거 판세 분석을 위해 자신만 보는 조사기 때문에 굳이 할당값을 다 맞출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그 돌리고 전체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한 걸 확인한 거고 무조건 할당값을 다 맞출 이유가 있냐 내가 보는 건데. 그런데 왜 윤석열 캠프에 결과가 들어갔느냐고 묻자 경로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캠프는 나는 모르겠어. 김영세가 갖다 준 그 미래학문연구소에 나는 거기 준 적이 없어. 하지만 공표조사와 미공표조사 포함 80일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반복된 이유는 여전히 명확치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부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이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 건 그동안 명 씨가 은밀하게 했지만 세상에 공개돼 버린 수많은 말들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인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는지 이자연 기자가 순서대로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5월 2일이고요. 이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발표되기 8일 전입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자, 공천 발표 하루 전날입니다. 역시나 전화 통화가 있었고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합니다. 사모하고 전화해라.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세가 했는데 이라대. 네, 이 얼마 뒤에 명 씨는 내 딸과 가족 생계를 책임지라고 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공천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책임지랬거든. 여사가 알아서 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이런 명태균 씨의 입장에 약간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네, 이렇게 김 여사로부터 공천을 받아온 거다라는 명 씨의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당시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자, 이번엔 지난 총선 때입니다. 이 당시에 김 전 의원이 컷오프 됐죠. 그런데 이 컷오프 사실을 이 명 씨가 미리 예고하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세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네, 들으신 것처럼 이때도 역시나 김 여사가 언급이 됐죠.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히 강하게 말해서 이 컷오프 발표가 빨리 안 난 거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한 줄 알아?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이런 발언들, 물론 주변에 이 명 씨가 허세를 부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 씨 본인도요, 이거 허세였을 뿐이고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진이 이 김 여사와 공천 관련 대화를 명 씨가 직접 나눈 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김 전 의원이 김해갑 출마를 선언한 뒤에요, 김 여사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 씨가 9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김영선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 나도 좋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허세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직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런 선거 공천 말고도 다른 사업 등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해 홍보물을 제작하라며 사모에게 부탁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고, 서울시장 투표 이틀 전에는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며 여론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창원 국가산업단지 홍보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산업단지 선정을 약 4개월 앞두고 당시 국토교통부의 심사단이 후보지 실사를 위해 창원을 방문한 직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한 제1창원 국가산단 첨단기계 산업 국화돼 있잖아요. 그 폰트로 그 밑에도 똑같이 해달래요.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그러면서 홍보물이 심사단이 아닌 사모에게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촉합니다.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네.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강 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사모는 김건희 여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가 국가산단 심사 과정에도 관여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같은 날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국토부 심사단을 직접 맞이하는 듯한 대화도 있습니다. 저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거 와요, 빨리. 아니 벌써 지금 대선 돌아가는데 거기 감사 오신 분들이 이거 멀다고 이거 같이 공단해주고 갔어요. 대표님 약 팔고 있어요? 명 씨는 그동안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자신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명태균이 기획, 선정, 확정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여사를 통한 개입 의혹이 드러났고요. 이런 사건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국정농단 사항이므로 조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지시한 녹취도 나왔습니다. 본 투표 이틀 전인데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고 한 겁니다.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나와서도 입을 다물고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국방부 인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당근마켓에 팔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한 라인으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깡통폰을 냈다고 인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네. 깡통폰 냈어요? 새 휴대전화 제출했습니다. 맞아, 그런 게 그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당일 이첩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박 전 보좌관에게 조언했다는 법무장교 A씨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최근 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서에 지난 2월 10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당근마켓을 통해 팔았다면서 약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직후 박 전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직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받은 박 전 보좌관은 곧바로 다시 A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분 뒤 박 전 보좌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잇따라 통화합니다. 앞서 이 전 장관과 김 검찰단장 역시 깡통폰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이첩 보류 지시 직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임 전 비서관은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사실상 조건 없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단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씩 물러서더니 결국 입장 자체를 바꾼 건데 의대생들이 여기에 호응해 학교로 돌아올지가 관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40개 의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단체 두 곳은 휴학 승인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부가 잇따라 기존 원칙을 뒤집으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도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2월 동맹 휴학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습니다. 수업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6월엔 유급 기준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지난 6일엔 조건부 휴학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방침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정부에 대한 의대생의 반발만 커지자 약 3주 만에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대학들은 내년에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1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리머니는 올 시즌 내내 화제였던 바로 이 춤이었는데 광주 구장에선 밤늦게까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기아의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삼성의 김성윤을 삼진으로 잡아내자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옵니다. 1대5로 몰렸다 7대5로 바꿔놓은 역전승. 12번째 한국 시리즈에서 12번째 우승이 완성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라운드엔 환호와 눈물이 섞였습니다. 팬들에게 큰 절을 올린 선수들. 그 사이에서 박찬호는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팬들은 감독 데뷔 첫 해 우승을 선물한 이범호 감독을 향한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한 시즌 내내 상대 타자를 삼진 아웃으로 처리할 때마다 야구 팬들이 추던 삐끼삐끼 춤은 이번엔 감독과 선수들 몫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에서 최다인 12번 최정상에 섰지만 기아가 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건 37년 만입니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한 번 이상의 우승을 하는 진 기록도 쌓았습니다. 광주 구장은 물론이고 도심에서도 밤 늦게까지 기아를 대표하는 응원가 남행열차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아는 정규 시즌 1위로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하며 완벽한 결말로 뜨거웠던 가을 야구를 갈무리했습니다. 올해 꼭 진짜 안주하지 않고 내년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팬분들 앞에 찾아설 수 있도록. JTBC 이혜원입니다. 네, 기아의 우승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탄탄한 선수층입니다. 특히 5할 8푼 8리의 맹타를 휘두르며 MVP를 거머쥔 김선빈, 결승타를 때린 김태군 선수가 맨 앞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제가 그 세레머니도 좀 인상 깊긴 한데 일단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고요. 홈런인 줄 알았던 큼지막한 타구. 그러나 펜스를 맞고 튕겨나온 3루타. 김선빈의 한국 시리즈는 지우고 싶은 머쓱한 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타석에 설 때마다 방망이는 매서웠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 동안 17타수 10안타, 타율은 5할 8푼 8리였습니다. 또 1차전에서도 또 4차전에서도 삼성 투수 원태인과 펼친 19승부가 눈길을 잡았습니다. 특히 4차전에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2루타를 뽑아내 찬스에 다리를 놨습니다. 그 집요함이 상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165cm 작은 키로 한국 시리즈에선 가장 높은 자리에 섰고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키 작은 선수가 못한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그걸 깨트려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34살 동갑내기 김태군도 그간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프로에서 친 홈런도 적었는데 4차전에선 데뷔 후 첫 말로 홈런으로 가을 동화의 깜짝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지막 5차전에선 5대5 동점이던 6회 말 역전 적시타로 우승의 길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떳떳하게 어디 가서 우승 포수라고 말하겠습니다.
NC와 삼성에서 주로 백업 포수로 조연에 그쳤던 김태구는 지난해 기아로 옮겨와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89년생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는 김선빈과 김태군이 막판까지 경쟁했는데 딱 한 표 차로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두 동갑내기 선수에겐 야구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북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 10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이 든 야생버섯 때문이었는데 잘못된 속설을 믿고 야생버섯을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도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경로당 친구 말에 산에서 딴 버섯으로 탕을 끓였습니다. 함께 나눠 먹은 10명. 잠시 뒤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렁울렁 하는 게 다 토하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 치료받고서야 나왔습니다. 이들이 먹은 버섯들,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조금 나가면 먹는 거라. 며칠 전에 한번 끓여 먹거나 얼마가 한 마리 고기보다는 맛있다. 이제 끓여 먹죠. 익혀 먹으면 된다거나 찢어지는 건 문제 없다고 여겼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과 외대 버섯은 느타리처럼 이제 세로로 잘 찢어지지만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또 있습니다. 좀 화려한 게 독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버섯은 모두 2,200종. 그중 1,800종은 못 먹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양해 전문가가 아니고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버섯, 절대 안 먹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 먹고 탈났을 경우에는 섭취한 버섯을 의사에게 보여준 다음 독성 종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캠핑장. 사진으로 봤을 땐 기대가 컸는데 막상 가보니 사진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같은 캠핑장이 맞나 싶은 이런 사진들, 앞으로는 예약업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소비자가 캠핑장 상태가 예약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진에선 깔끔한 신축 건물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신축이 아니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나 글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 다르니까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캠핑 예약 플랫폼 이용자의 74%가 플랫폼상의 정보가 실제와 달라 불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주요 예약 플랫폼 약관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모습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캠핑장 사진과 정보가 최근 실제 모습인지 플랫폼이 업체에 정기 점검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이 캠핑장과 자연 휴양림 등으로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돌보는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카락이 뽑히고 차량 운전석에 갑자기 돌이 날아들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교사들이 겪는 일입니다. 처우도 보호책도 모두 열악하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차량의 운전석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아이에게 맞아 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건 일상입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혔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겪는 일입니다. 학생이 쇠파이프를 들고 선생님을 폭행해가지고 선생님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숙형 치유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 등이 교사가 돼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과 치료비를 제대로 요구하기도 힘듭니다. 본인이
처리를 하거나 본인이 병원 다녀오는 식으로 그냥 스스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좀 부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좀 교육적 목적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본급은 200만 원을 조금 넘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입교생은 300여 명인데 폭행과 이탈 등 사건 사고는 올해까지 합하면 670건을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퇴사율이 20%를 넘고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인건비를 조금씩 인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물론 위험 수당도 신설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낡은 가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가방 안에 1,000만 원 상당의 금덩이가 담겨 있던 건데 경비원이 이걸 어떻게 했을지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아침, 우산을 챙겨든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돕니다. 쓰레기장에 들러 뭔가를 한참 뒤져봅니다. 폐기물 신고증을 안 붙여 눈에 띈 고동색 손가방은 꽤 묵직했습니다. 금덩어리 3개가 들어있던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돈짜리 하나하고 5돈짜리 2개가 들어있었고 처음에는 모조품으로 의심했습니다. 이게 버렸으니까 거미겠냐. 애들 갖고 노는 뭐 그런 이제 장난감 아니냐. 그대로 두고 오다 다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보증서가 들었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보증서에 적힌 거래소에 연락했습니다. 진짜 금이 맞았습니다. 거래 날짜를 추적한 끝에 주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는 60대 입주민 것이었습니다. 가방에 금을 넣어둔 걸 딸이 모르고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병원비를 상당 부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된 거죠. 찾아줄 수 있었다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아파트 주민들은 게시판에 경비원을 칭찬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도 있구나. 선한영 양령이고. 훈훈한 소식을 전해들은 구청은 황 씨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한꺼번에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 매물도 쏟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1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국내 재건축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개 행사 이후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거의 2배가량 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세대에서 관심을.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입주 시기 전에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6년 전 9천여 세대가 입주한 서울 헬리오시티는 당시 전세뿐 아니라 매매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단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 30-40% 정도는 전세 나오는 게 보통 시장의 모습들인데 지금 여기는 입주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들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데다 신축 선호 현상도 가세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은 3,000세대에도 못 미칩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관리로 전세 대출 규제가 강해진 점도 한몫했습니다. 전세 대출이 맡겼기 때문에 세입자가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실입주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임대 물량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세를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집주인도 있는데 주변 전셋값도 신축을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대규모 입주장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이라든지 풍부한 매물 유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JTBC 이상화입니다. 국정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요원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현대전 정보를 습득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자 조태용 국정원장은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국정원 요원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장은 한마디로 군사 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있었고요. 국정원은 다만 우리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장성급을 포함해 3천여 명이 파병됐는데 최대 1,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이 내부에 알려질까 봐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해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딸 주애는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의 보좌를 받는 등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찾아라.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각종 논란 때문에 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1시간 정도 하고 하소연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누구랑 통화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토론을 했다. 현직 야당 대표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누군지 특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야당 대표 6명입니다. 이재명, 조국, 허은하 대표, 김재현 진보당, 용해인, 한창민 대표인데 사실상 이재명, 조국 대표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또 아래 있는 그 주로 진보당 계열이기 때문에 노선이나 색채가 달라서 결국에 특정을 하다 보면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서 마침 저희 정치부의 하예빈 기자가 직접 만나봤는데 뭔가 좀 아리송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한 적은 없어요. 좀 NCND 같은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가 아닌 다른 특정한 때에는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 관계자는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허 대표가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기는 지난주보다 훨씬 이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허 대표가 취임한 게 지난 5월 중순이기 때문에 통화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허은하 대표, 대통령의 배우자 공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이른바 김건희법을 주장하면서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김 여사를 옹호한 적도 있어서 아무래도 김 여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편한 야당 대표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김 여사가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 한다는 사실이 과거에도 드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죠. 진중권 교수가 지난 여름에 공개했는데 올 초에 김 여사와 57분간 통화했다. 당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는 주로 57분, 1시간 정도를 특정해서 통화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통화한 거는 얼마든지 권장할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이 자신의 문제 또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외부인 또는 야당 정치인과 잇따라 논의하고 또 이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는 이런 모습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정치 패널도 앞으로 제2부속실이 만들어지면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국감 끝, 뒤끝 시작. 자, 지난주였죠. 각종 욕설, 파행으로 얼룩졌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사실상 끝났는데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끝나자마자 최민희 위원장을 편파 진행을 했다, 갑질 진행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국회 전반적인 운영이나 각 상임위 운영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행적인 기이한 형태의 운영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최민희 의원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기행적이다라고 모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국감에서 있었던 일이 국감장 밖으로 나와서 또 이어지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여당에서 문제 삼은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국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저렇게 욕설을 했다라는 논란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 논란에 가렸었습니다. 그 앞서서 정회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시민단체 보고서를 근거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 시간에 20% 무려 5분의 1을 발언한다. 너무 말이 많은데 정작 여당 의원들의 말은 끊는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갑질한다라고 비판하니까 최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보시죠. 이거는 그냥 있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건데 제목은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저 이거 팩트입니다. 댓글에 나오는 얘기도 다 팩트입니다. 댓글하고 같습니까? 지금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니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선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함에 누군가 불을 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는 이번 미국 대선. 누가 이기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빨간색 우체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통을 열자 재가 쏟아지고 남아있는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까맣게 타버린 건 이미 기표가 된 대선 투표용지입니다.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투표함에서도 불이 났는데 이렇게 훼손된 투표용지만 수백 장입니다. Our officers quickly determined that there was an incendiary device that had been attached to the ballot box, and that is what ignited this fire. 수사당국은 이 사건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방화범을 추적 중입니다. 지난주 애리조나주에서도 30대 남성이 투표함에 불을 질러 기소됐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은 대선을 앞두고 16 의회 난입 사태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폭력행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올해 후보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서 대선 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I have just so much anxiety, especially with recent events, the crazy rallies that have been going on. It just feels like it could go either way, and that's obviously scary. 워싱턴주 국무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주에서는 우편 투표함을 24시간 생중계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일본 도쿄에도 헬로윈 때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립니다. 가장 큰 번화가로 꼽히는 시부야에선 여기 오지 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5년 전 헬로윈을 시부야의 자랑으로 만들자고 하던 이곳.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2년 전부터는 제발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아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음주까지 금지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시부야 밤거리. 역시나 인파는 많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헬로윈 코스튬을 입거나 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확연히 적습니다. 헬로윈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もう本当住んでる人が思うくらいひどいんでハロウィンはやめた方がいいかなと思う。韓国の事件も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 일부 시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警察がどんどん場所を決めていって人々の選択を狭めているからすごく生きづらいと思って、すごく狭苦しいのでもっと自由になりたい。
밤 10시 넘어 술판이 벌어진 거리. 노상음주 금지에도 과태료가 없다 보니 대부분 무시합니다. We should all be out there, have a nice drink, explore the nightlife here, mate, and just enjoy Shibuya. I love the city. I love this city, man. 풍선 효과라고 하죠. 시부야를 막으면 사람들이 또 신주쿠로 몰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신주쿠 구에서도 헬로윈 이벤트나 노상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자유롭게 술을 마셨고 쓰레기는 넘쳐났습니다. 순찰 인력들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이케부쿠로 등 다른 번화가로 몰렸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네,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 자꾸만 생각이 난다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사이에선 금지곡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 8위에 진입했습니다. K-팝 여성 가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노래 아파트가 공개된 지 11일, 가수 로제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빌보드 차트까지 오를 정도로 예상을 깬 인기에 깜짝 놀라듯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내 꿈이 현실이 됐다는 말과 함께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아파트는 미국 음반 시장의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 핫100에 8위로 진입했습니다. 이 순위는 스트리밍 숫자와 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까지 종합해서 매겨지는 터라 미국 내의 폭넓은 인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우리 여성 가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트는 흥겨운 음악은 귀에 맴도는 리듬, 쉽게 반복되는 노랫말로 따라 부르기 챌린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젠 전 세계 주요 음악 차트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빌보드와 함께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쾌한 팝적인 요소에 중독성 있는 리듬, 거기에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라는 재미있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여느 K-팝 인기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K-팝에서 K를 떼는 팝으로 가는 그 어떤 그림 안에서 지금 이 노래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기획적으로 지금 잘 묶여 있어요. 로제는 오늘 12월 아파트가 포함된 정규 앨범을 내놓는데 또 다른 수록곡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쏘고 이강인 선수가 휘젓는 이 월드컵의 가슴 뛰는 순간들을 이젠 JTBC와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가 속한 중앙그룹에서 2026년과 2030년 피파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날아오는 공을 툭 걷어올려 수비수를 피한 뒤 마무리한 펠레부터 공이 발에 찰싹 붙은 듯한 드리블로 수비수 5과 골키퍼를 제친 마라도나까지 1930년 시작된 월드컵은 4년마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스포츠 단일 종목으로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내달린 손흥민은 투혼을, 꿈이 좌절된 호날두는 눈물을, 우승컵을 들어올린 메시는 환희를 맛본 2022년 월드컵의 감동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순간들을 이제 JTBC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오늘 중앙그룹과 월드컵 중계권 조인식을 했습니다. 중앙그룹은 2026년 월드컵과 그리고 100주년 대회인 2030년 월드컵을 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7년 여자 월드컵은 물론이고 내년과 2027년에 이어지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중계 권리도 포함됐습니다. 지상파 2웨이 채널에서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So we are proud and happy of this new partnership that will bring to all the houses of the Koreans the best of football ever here. 2년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팀이 48개 나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3개 대륙에서 월드컵이 열릴 예정입니다. JTBC 홍중입니다.
흐릿한 날씨에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종일 선선했는데요. 저녁까지 일부 수도권에는 약한 비도 내렸습니다. 반면 내일부터는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20도를 넘어서면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좀 더 차가워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도 끼겠는데요.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지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조금 넘어서면서 쌀쌀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21도, 부산은 2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금요일에는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